국회 외통위에 출석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내놓은 담대한 구상 관련 비난 담화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외통위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반대하면서 세제 지원 차별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여권을 향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정부 때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행했냐고 반문하면서 민주당의 역공을 펼쳤습니다. 국회 도서관의 국가전략정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국가 미래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곳으로 김진표 의장은 미래 한국의 어젠다를 설정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맛수. 오늘은 이번 주 안으로 예고된 대통령실 개편 관련 내용을 짚어보고 이준석 사태를 계기로 분열하는 청년 정치와 민주당 당원 80조 절충안을 둘러싼 반발 등 여야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담대한 구상 관련 비난 담화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에 따른 국내 자동차 산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가운데 외통위가 이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외통위 전체 회의에선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 의도와 향후 대응책을 묻는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남북 간에 함께 손을 맞잡고 대화의 틀로 나오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대화의 장으로 그 북한을 끌어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우리가 백신 지원 협력 제안도 하고 만나자고 제안도 했지만 북한이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우리 정부가 뭘 내려면 북한이 반응하는 것을 좀 장관님께서 새롭게 봐주십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우선 김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아주 무례하고 품격 없는 표현으로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또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왜곡해서 비판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권 장관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담대한 구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비핵화 로드맵으로 이에 대해 김 부부장은 어리석음의 극치이며 이명박 정부 시절 나왔던 정책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외통위에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된 것도 쟁점이 됐습니다.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엔 북미에서 조립 완성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국내 자동차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 법안이 한미 FTA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는 내국민 대우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원칙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서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외통위 차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반대하며 세제 지원 차별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대통령실 관제공사 수주특혜 의혹과 사적 채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얼마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했냐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역공으로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진상규명해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특히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 계약한 업체 대표가 김건희 여사 초청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걸 놔두면 대통령실 관련된 수없이 많은 공사에 이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측근들 혹은 지인들이 수의 계약으로 다 입찰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 비대위가 국정조사를 거부하며 대통령의 친위 부대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얼마나 수용했냐고 되물으며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요구를 단 한 건도 수용하지 않았다는 건데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관련 의혹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고 민생부터 챙기자고 맞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사적 채용 논란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한 역공세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속되었던 채용 논란은 물론 김정숙 여사의 의상 컬렉션 비용과 이유 등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여야가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합의한 가운데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도 대통령실 관저 공사와 사적 채용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밀어붙인다면 정기국회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슈를 계속 끌고 나가겠다는 의도라고 이 전 대표를 비판했는데요.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대위가 마련한 당원 80조 개정 절충안이 당무위를 통과하면서 중앙위라는 최종 관문만 남았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여부를 놓고 맞대결에 들어간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의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전 대표가 기각되더라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며 본안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신청 결과가 기각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지만 본안 소송으로 법적 다툼이 계속되면 당 지지율이나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려는 의도라며 이 전 대표를 비판했고 원래 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가 띄운 혁신위 존폐 논란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최재형 혁신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혁신위 활동에 지원하겠다며 이준석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 해체를 주장했던 안철수 의원과 어제 만나 오해를 풀었다며 더 이상의 혁신위 해체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논란이 됐던 당원 80조 개정과 관련해 비대위에서 마련한 절충안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당무위원회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직무를 정지하는 1항을 유지하되 정치 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로 인한 징계 처분 취소를 당무위에서 의결하도록 한 당원 개정안을 오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원 개정안은 오는 24일 중앙위 의결 절차만을 남겨뒀는데 당원 80조를 아예 삭제하자는 당원 청원에 수만 명이 동의하면서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절충안의 당원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고루 반영됐다며 거듭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이 개정에 반대했던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을 했고 또 이 개정을 주장했던 분들의 의견도 반영이 돼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말 권리당원의 3분의 1 이상이 집중된 호남 지역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는 대세론 굳히기에 호남 출신의 박용진 후보는 막판 역전을 노리며 진검승부를 펼칩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국회 도서관 내에 국가 미래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국가전략정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국가전략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해 입법과 연구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도서관 1층에 새롭게 문을 연 국가전략정보센터입니다. 국내외 국가전략 자료와 미래전망 보고서, 싱크탱크 자료 등이 총 망라된 곳으로 단행본 약 4,000건과 정기 간행물 40종이 비치됐습니다. 국가 미래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해 입법과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국익을 소화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미래 설계도인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센터가 국가 어젠다 설정 등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습니다. 국가전략정보센터가 국회의 국가전략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한국의 아젠다 설정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센터는 미래를 지향하는 특색을 반영해 디자인한 것은 물론 이용 목적에 맞게 공간도 구성했습니다. 자유롭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소통 공간과 전용 정보 검색 PC와 태블릿 PC로 온라인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브라우징 공간, 독립된 1인 연구석과 전자칠판 등이 구비된 연구 공간으로 나눴습니다. 국회 도서관은 오는 연말엔 국가전략 정보 포털과 메타버스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명우 국회 도서관장은 국가전략정보센터 개관을 계기로 의정정보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국가전략 수립에 필요한 입법정보 제공도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저희가 국가전략정보 포털로 만들려고 합니다. 연말까지는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회는 그 미래의 전략을 새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국가전략정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의장 등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 회동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회동에서 김 의장은 국민 통합을 위한 개헌 추진과 국회와 정부의 긴밀한 소통 강화 등 협치를 강조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세제 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와 수혜복구 지원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국계 최초로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희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를 국회로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기초과학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의장은 허 교수의 수상을 축하하면서 우리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도전과 자긍심을 높여준 좋은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교육은 지나치게 단기 입시 위주 교육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고 수학 등 기초과학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대북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에 연루됐다고 판단된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무더기로 고발했습니다. 한교우 위원장은 오늘 마지막 TF회의를 주재하면서 문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만큼 직권 남용 혐의 등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도입한 당원 청원 시스템이 당내 현안과 관심사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청원 시스템이 특정 당원 의견을 과하게 대표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대변인은 또 시스템 도입 이후 문자 폭탄 등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판단된다며 관련 제보 게시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뉴스엔 주간 리서치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 추이와 그 속에 담긴 여의도 이슈를 풀어주는 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했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네. 취임 100일을 맞아서 지상파 3사가 각각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3사 모두 공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 20%대에 머문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네. 각오와 의지도 밝혔고 또 정치권에서의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또 상이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좀 더 잘해 보겠다, 국민들도 도와달라라고 한 것이 물론 이 조사는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전에 네. 실시된 것이긴 하지만 대체로 강보합세 조금은 그래도 20%대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와 네. 또 계기가 네. 마련되는 조사 결과로 보입니다. 그걸 한번 좀 볼까요? 확대해서 네.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네, KBS 조사 결과를 보면은 긍정이 28%, 부정이 67이고요. MBC 거의 비슷합니다. 네. 긍정 28.6%, 부정 66%. 자, 조사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 조금 더 최근에 실시된 조사 결과, 네. 더 날짜가 최근인 조사 결과가 SBS 조사 결과입니다. 바로 기자회견이 있었던 전날까지 이제 실시가 된 조사 결과인데 기자회견이 100일째 되는 날이 17일이었고 KM은 8월 12에서 14 그리고 8월 12에서 13 그리고 SBS가 제일 최근 그렇습니다. 15, 16일 양일간에 예. 실시를 했네요. 가장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은 더 최근의 트렌드를 알 수 있으니까요. 긍정 29.6%, 부정 63.4%로 나타나서 공통점은 부정 3, 4 모두 60%대, 긍정 모두 20%대 후반이에요. 예. 네. 그래도 대통령 임기 100일을 맞아서 지지율이 그래도 조금 20%대 후반 30% 선까지는 올라오는 네. 강보합세이면서도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나온 그 한국갤럽 조사는 조금 더 높게 예. 비슷하게 이제 나오긴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런 그 임기 초반에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관련해서 과연 이런 낮은 지지율에 누가 책임이 가장 있는지 네. KBS, SBS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1위로 어떤 응답이 꼽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국정 운영의 지지율의 낮은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은 있습니다. 인사도 있고 또 경제도 있을 테고 또 누군가 주변 네. 인물도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누구였을까요? 대통령 본인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 본인입니다. 네. 조사 결과를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KBS와 SBS 조사 모두 네. 지지율 위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빨간 막대가 KBS, 예. 파란 막대가 SBS인데요. 그렇습니다. 좀 네. 차이는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가 KBS 조사 결과 거의 절반 가까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윤핵관 등 측근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윤 책임이다. 네. 낮은 지지율은 네.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통령 지지율 낮은 원인 중에 하나가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도 네. 또 원인이 될 수 있겠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책임이라는 응답은 KBS 조사 결과는 7.9%, SBS는 17.9%로 좀 차이가 있네요. 예, 근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실 참모진까지 포함하면 네. 대통령이거나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이거나 대통령실 참모진이라는 응답이 거의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세 번째로 이제 알아볼 게 비대위 체제로 이제 전환한 국민의힘인데 이 당의 차기 당대표 지지를 조사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MBC, SBS가 진행을 했는데 민심과 당심 차이가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기 당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물어봤는데 네. 자, 전체 응답자들과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의 조사 결과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는 이제 MBC의 조사 결과인데 네. 전 국민들한테 물어봤더니 누굴까요? 깜짝 놀랄 결과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네.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승민 최근에 계속 저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 국민 대상으로 하면. 예.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마의 대변인을 둘 필요가 있다.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승민 네. 전 의원이 가장 높았고요. 전체 응답자에서 두 번째로는 안철수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11.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전체 응답자들이니까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네.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보수층이 아닌 중도층. 그러니까 전체 응답자에서 진보 중도 쪽은 유승민 전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결과가 나타났고요. 유승민 의원이 지선 이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갑자기 저렇게 이제 여론조사에 등장을 한 건 그전에는 유승민 전 의원은 뺐던 건가요? 그렇죠. 뺐죠. 그런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을 이제 당대표 보기로 이제 집어넣자마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낮은 데다가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돼서 일종의 연민, 동정 네. 이것이 또 유승민 전 의원과 연결되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사이에는 정치적인 또 인연이 있고 네. 또 같이 정당 활동을 하기도 했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일종의 교감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전체 응답자에서는 언더독 이펙터로 심지어는 대구 경북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은 꽤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도 그럴까? 그러니까 2주 전, 3주 전의 조사와 지금 최근 조사가 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겠습니다. MBC입니다. 네. MBC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안철수 의원이 가장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당내 상황을 비판하면서 간장 한 사발 마셔야 되겠군요. 했던 그 간장의 간이 안철수 의원을 간철수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바로 그 대상이죠. 안철수 의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나경원, 네. 이준석, 유승민 선수. 그러니까 일종의 동상이몽입니다. 그 장의 예. 그 주인공 그 장제원 장제원 의원이 아직 의원이죠.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죠. 그만큼 아직 이- 지지율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네요. 보기로는 네. 올라간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권성동, 네. 또 장제원, 또 김기현 네. 이런 윤핵관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들의 당대표 적합도는 대체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MBC에 이어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율 이번엔 SBS 조사 날짜가 8월 15일에서 16일 양일인데요. 표를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네. 전 국민은 역시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이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조사를 하면 동상 이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유승민, 이준석 두 인물이 높은데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 물어보면 특히 이 SBS 조사는 나경원 전 의원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활동을 재개하고 네. 이번 비가 많이 왔을 때 수재 복구 활동도 하는 등 좀 전면에 나서는 그런 나경원 전 의원의 모습.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적합도가 높은 이유는 네. 이준석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뭐 안철수 의원도 괜찮은데 근데 네.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당 출신이기 때문에 아직 당내 기반이 그렇게 확고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문제 해결이 중요한데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와 맞붙었던 적도 있었고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 쪽으로 결집되는 현상이 SBS 조사에서 나타났는데 SBS 조사를 좀 더 크게 확대해서 한 번 더 봐주시면요. 네. 이 조사 결과에서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의원의 이제 고민인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조기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은 이른바 윤핵관의 대리인으로 안철수 의원의 무게감이 있는데 네. 지금 나오는 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와 대립각을 바짝 세우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쪽으로 또 국민의힘 지지의 무게는 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이준석 전 대표와의 이 갈등 또 네. 대립각의 중심에 서는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네. 당대표 국민의힘입니다. 적합도 조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네. 이러다 근데 보니 같은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했더라도 네. 그 지지 그 조사 그 기관에 따라서는 한쪽은 안철수 그 의원이 그 오차범위 밖으로 돼서 이제 1위고 네. 또 하나 그 SBS 조사 같은 경우는 나경원 전 의원이 오차범위 바깥에서 또 그렇죠. 1위네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두 조사에 시차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최근에 나경원 전 의원이 네. 이준석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네. 노출되고 또 그 부분이 좀 조명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보기를 지금 우리가 그래프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다른 인물들을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네. 또 나경원 전 의원이냐 또는 안철수 의원이냐 네. 이 선택의 비율도 달라질 수 있는데 자 결론은 하나입니다. 동상이몽 속에서 참 이 내분 해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사 기관의 조사 기간이 며칠밖에 차이 안 나는데 네. 저렇게 또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 정치가 지금 굉장히 역동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앤 주간 리서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또 기대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19일 시선에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갈라진 청년들입니다. 정당 사상 최초의 30대 당대표를 배출하고 대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에 큰 역할을 하면서 한때 국민의힘 미래 세대로 주목받았던 청년 그룹이 이준석 사태를 계기로 최근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대위 전환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부터인데요.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을 맡아 이 전 대표와 함께 윤 대통령의 청년정책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가 팬덤을 무기 삼아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선당 후사를 촉구했죠. 그러면서 친 이준석계만이 당 청년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친 이준석계 청년 정치인들을 아예 여의도 두시 청년 그 자체라면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사회생활 경험 없이 정치권을 어슬렁거리는 청년들을 비하하는 표현인데요. 장 이사장이 사실상 이 전 대표 측과 헤어질 결심을 택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입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SNS 댓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네가 더 잘 살 수 있다면 응원할게 라면서 장 이사장을 비꼬았습니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청년 당원들의 반발도 이어졌는데요. 김용태 최고위원은 장 이사장을 향해서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당의 민주주의를 훼손할 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면서 권력 앞에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다라고 비판했고요. 나는 국대다 출신의 이유동 대변인은 장 이사장이 청년들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께 말 한마디 못하는 게 청년 정치 앞길을 막는 것이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당내 청년들이 서로 비방전을 이어가면서 갈라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주류인 윤핵관이 이준석을 대체할 청년 정치인을 물색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사건의 본질은 뭐냐. 이건 윤석열 정권을 지탱하는 아주 큰 축 하나가 무너진 거거든요. 2030을 가장 크게 반영하는 핵심 인물이 이준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2030 지지율이 확 빠진 겁니다, 실제로. 거의 뭐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소위 윤핵관 주류 입장에서도 이준석을 대체하는 이런 노력, 사람 이런 걸 물색하고 있을 것 같은데 대체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굉장히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60, 70대 이상이 전통 지지 기반이었던 국민의힘, 지난해 이준석 전 대표 선출을 기점으로 청년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당의 체질을 바꿀 것이란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응원하던 국민의힘 청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또 이 전 대표 때문에 내분에 휩싸이면서 갈라서는 모습인데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양측이 이런 식으로 대립하는 것을 보면 청년 정치가 기존 정치와 무엇이 다를까 국민들은 씁쓸해하지 않을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서열 1위 김건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었던 지난 17일 민주당과 야권 의원 170여 명이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사적 수주 의혹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관련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관저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거나 윤 대통령 부부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인사를 대통령실에 뽑았다는 의혹 등이 조사 범위에 포함돼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오늘 국정조사를 요구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권력 서열 2위라는 얘기가 있다고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시중에는 권력 서열 1위가 김건희 여사이고 2위는 한동훈 장관, 3위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채용 과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인연이 작동했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무작정 감싸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다면 문제가 없다면 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 위에 한동훈 장관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시중에 떠도는 얘기까지 거론한 진성준 의원. 그동안 국회에서 꾸준히 관련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이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서 한사코 해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국정조사권을 발동했다면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관저공사 수주업체 대표가 대통령 취임식에 그것도 김 여사 초청으로 참석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면서 김 여사가 직접 밝혀야 할 문제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합법적인 절차를 문제 삼아 생떼와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는 사적 채용이라는 표현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즐겨 쓰는 언어 교란이자 광우병 사태와 같은 허위 선동입니다. 대선을 함께한 인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기 보장이 되지 않는 별정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사로운 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혐의를 찾기 위한 생떼를 국정조사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관저공사 업체 대표의 취임식 초청 논란에 대해서 100여일이 지나 명단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얘기까지 거론하면서 공방이 시작된 국정조사 문제, 과연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제 100일이 갓 지났습니다. 그저께 100일이었고 오늘 이제 102일째 이제 보내고 있는데 청년 맞수 두 분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 100일에 대한 평가를 좀 여기저기 방송에서 점수를 뭐 애결한 몇 점인 것 같냐 뭐 많은 질문들이 뭐 나오긴 했지만 우리 또 뭐 청년 정치인들이 또 그 매기는 점수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저는 한 2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사실 제 관점에서라기보다 윤석열 정부를 기대했던 사람들 관점에서 보기에 저는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공정하다는 평가를 전혀 못 받고 있고 그리고 유능할 거라고 생각됐지만 그러지 못했죠. 그리고 소통하는 이미지가 초기에는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면 예를 들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도 시행령으로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하지 않았고 만호세 초등학생 입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아니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기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점수를 보더라도 저는 한 20점 정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론조사도 20%는 나온 적이 없는데 여론조사보다도 더 박하군요. 저는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보수층에서 그나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해야지 해서 버티는 거지 보수층도 자랑하고 다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겨우 방어하고 있는 정도죠. 알겠습니다. 저는 한 75점 정도 그래도 주고 싶고 그래서 기대하신 만큼 실망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반박을 하고 싶어도 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지금 실제로 어떤 이런 정부가 시작할 때 지지하셨던 분들이 기대했던 모습들을 지금 저희가 충족시켜드리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 정권 초기인 만큼 저희가 앞으로 좀 이렇게 다시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런 비판들이 단순한 어떤 순간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저희 정부 쪽에서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빠르게 저희도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직후 대통령실 인적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책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홍보 라인 교체에 나섰는데요. 전면 쇄신 대신에 핀셋 개편에 나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인적 쇄신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 좀 대규모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사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도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려를 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인적 쇄신이 결국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금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정부에서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점수에서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태도를 보면 딱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홍보가 잘 안 돼서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 가지를 나열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최근의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는 이제 내부 총질이라는 문자가 공개되었습니다. 그게 옳든 그르든 그 과정이 어떻든 공개되었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공개된 것이 확정되는 거죠. 이견을 내면 내부 총질하는 사람으로 여기는구나. 그리고 최근에 수해가 있었을 때도 8일 날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날 퇴근을 하시면서 1층이 잠기는 걸 보시면서 그냥 퇴근을 하셨고,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은 그날 만찬까지 하고 상황실로 왔고, 비서실장은 지금 보도된 걸 보면 그날 기자랑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답답할까. 국민들이 아주 어려운 순간에서도 자기 일만 그냥 하고 있고 술을 먹으러 다닌다거나 이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그 판단을 유지시켰던 그 대통령 라인을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개편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홍보의 문제입니까? 저는 홍보의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지점에 대한 개편이 없이는 사실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어떤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 수석 신설 이야기가 이제 나왔는데 거기 이제 더해서 대통령실 그 내부 살림을 챙기는 총무비서관실의 그 자리를 새로 만드는 이야기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 이제 윤 대통령이 지향했던 슬림화와는 좀 배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장 6 수석 플러스 알파론의 두 분 생각이 어떠신지, 그리고 대통령실의 젊은 청년층의 수혈도 가능하다고 이제 보시는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볼까요? 일단 저는 사실 처음에 슬림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사실 대통령의 업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보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리는 것 자체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의 문제를 쇄신한다고 하는 거 잘못된 걸 우선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덧붙이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판단을 보좌했던 사람들을 바꿔줘야 되는데, 혹은 아니면 최소한 문책이라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 없이 추가를 한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아직 잘 모르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국민들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사실 어떤 저희의 인적 관련해서 이제 잡음이 있었던 부분들이 인력이 모자라서 인원수가 모자라서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나 이런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을 수정하기보다는 뭔가 더 추가를 한다. 이런 거는 사실 인원수가 늘어나냐가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주제를 바꿔볼까 하는데요. 문성호 대변인께서 좀 이야기하실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의도로 넘어가 보면요. 지금 여당 내에서 청년들 내전이 일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선당 후사를 촉구한 장해찬 이사장이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국대다 대변인 등 이 전 대표 편의 선 청년들이 여의도 두시 청년 그 자체다. 이게 뭐 낮 시간대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죠. 그 정치권 행사 참석을 하면서 좀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청년들을 좀 비꼬아서 하는 네, 좋지 않은 말인데, 그렇게 지명이 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뭐 어떠한 입장을 얘기할 만한 사안이 아닌 게, 뭐 네. 장예찬 이사장께서 뭐 어떤 저희가 하는 어떤 아젠다라든가 어떤 사안에 대한 내용의 비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도 뭐 거기에 동의한다, 아니면 뭐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이야기하신 게 뭐 누구 뭐 재산이 얼마고 뭐 이름도 모르던 친구들이 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어떤 뭐 논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걸로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도 예, 그러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입장을 내놔야 하나요?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청년 내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저희 청년층의 저희 당에 대한 지지가 이제 대선 당시에는 정말 역대급, 보수 정당 중에서는 역대급 청년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10%대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청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실 명관약한데, 지금 어떻게 이게 내전이 되겠습니까? 그냥 청년을 대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의 목소리일 뿐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장해찬 고 이사장의 여의도 두시 청년 발언에 대해서 임승호 대변인이, 장해찬 대변인은, 이사장은 여의도 10시 청년이다, 또 이렇게 이제 맞받았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와 여의도 두시 청년으로 이제 불린 그런 청년 정치인들과 장해찬 이사장이 서로 지금 그 물고 물리는 SNS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너가 그렇게 해서 잘 될 것 같으면 내가 응원하마 뭐 이렇게 하고 또 장해찬 이사장이 또 받았는데 심지어 이제 배우론 논쟁으로까지 이제 지금 비화가 됐습니다. 이런 집안 싸움, 청년 정치인들 간의 이런 논쟁, 우리 두 청년 정치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당내 청년들의 기류와 분위기는 실제 어떤지 문성호 대변인부터 좀 들어볼까요? 지금 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 이제 뭐 이 대표님과 친하고 뭐 안 친하고 이렇게 장해찬 이사장님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다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이제 어떤 여당의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쇄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어떤 내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것을 마치 어떤 누가 시켜서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지금 어떤 청년들의 목소리라는 것이 어떤 그런 것 없이 스스로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게 최대 장점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뭐 누가 배후에서 시켜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어떤 청년 정치라는 것을 빗대서 지금 구태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누가 보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장 않아도 이사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뭐 건가요? 생각이 충분히 드러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 이사장의 그 발언과 지금 기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찬동하는 당내 청년 정치인들도 있습니까? 일단은 이런 찬동하는 분들이 있다고 장해찬 이사장께서 주장은 하시는데 네. 뭐 제가 이렇게 들어본 바는 없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뭐 장해찬 본부장님께서 아니 이사장님께서 이런 방송에 나오셔서 뭐 어디 다른 방송에 출연하지 못해서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뭐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는데 네. 저는 뭐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이런 배우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너가 뭐 그렇게 해서 잘 된다면 네, 응원하겠다. 응원하겠다 이 말씀을 듣고 저도 참 공감이 갔던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내용이 너무 없어서 제가 입장을 낼 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장해찬 이사장님 스스로도 사실 말씀하시면서 조금 부끄러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떠한 뭐 우리의 아젠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안에 대해 이야기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인물에 대한 어떤 좀 인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무언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야기할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말까지 나온 게 아닌가 저 혼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분이 누구에게 이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으셔서 10시에 기자회견 소통관까지 잡으시면서 했는가 뭐 네. 제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네, 타당 뭐 일인데 바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문성호 대변인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사실 본질은 이런 거잖아요. 비상 상황이 되었고 당이 그리고 그렇게 규정해서 비대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선출직 권력이 있었지만 그것을 전환하는 과정에 입장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척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을 비롯한 사람들이 더 책임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또 누군가는 이것을 자초한 것은 이준석 대표이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뭐 이야기를 듣고 각자의 입장을 더 정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형국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해찬 이사장은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 부모님에게 20억 받았다며?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김용태 전 최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또 다르게는 너희들 다 이준석 계지 이렇게 하면 뭐라고 더 대화를 이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방식입니다. 이런 게 구태한 정치죠. 그러니까 뭔가 자극적이긴 합니다. 아, 뭔가 김용태 전 최고가 그렇게 돈이 많았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입장이 바뀌는 듯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내용에 대한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질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를 정말로 공격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구태하다는 것이고요. 저는 근데 이 상황이 사실은 좀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준석 대표에게 오명을 주고 그냥 떠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이 사실은 문자가 그렇게 공개됐지만 실제로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 라고 좀 공개적으로 사과도 하고 미안하다고 했다면 그리고 지금 당신이 떠나는 건 여기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당신이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 당이 너무 어려워서 뭐라도 전환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신이 좀 내려놔주면 어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까지 했을까? 지금 이렇게까지 반발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정치력인데 그 정치력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여전히 그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준석 대표와 또 다른 청년인 장해찬 이사장을 싸우게 하고 있는 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그 장해찬 이사장하고 타 방송에서 오랫동안 토론을 벌이셨잖아요. 네. 그 느낌으로는 거기에 이제 장해찬 이사장의 뒤에 배우가 있어서 네. 장해찬 이사장이 전면에 이렇게 지금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 네. 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은 공식적으로 계속 부인할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뭐 누군가의 아주 전략적 지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행위가 사실은 누군가를 비호하기 위함이죠. 갑자기 이 국면에서 가까웠던 이준석 대표를 공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공격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부인하지만 네. 배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배우가 핵심이 아니라 지금 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당이 시끌시끌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목소리를 냈는데요. 모욕과 계파 갈등 조장 시에는 엄정 심의하겠다 이렇게 경고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이준석 전 대표 겨냥한 거 아닙니까? 사실 저도 이제 그 윤리에서 낸 전문지 경고장을 읽어봤는데요. 네. 이게 그냥 내용만 놓고 해석을 하면은 오히려 저는 이 대표님을 지금 이렇게 좀 과도하게 공격하는 당내 세력에게 한 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윤리위에서 지금까지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상황에서 말로만 이렇게 맞는 이야기를 한다. 여기 보면 어떤 계파 갈등 조장이나 모욕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지금 어떤 그 문자 메시지에서 실제로 뭐 내부 총질을 하던 이런 모욕적인 표현을 받은 사람은 이준석 대표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말 그대로라면은 이것은 이준석 대표에게 지금 과도한 모욕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뜻인가?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지금 윤리가 어떤 중립성을 잃었다라고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 판단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결정이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이 판단이 지연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것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삼권 분립의 국가이다 보니까 어떤 사법적인 영역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너무 많이 끼치는 것을 자제하는 이제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워낙 중요한 사안이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뭐 결정을 내려야 될 재판부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짧게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되게 되면 이건 거의 본안 소송에서 이긴 것과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말로 그냥 어떤 재산의 처분을 잠깐 멈춰놓는 이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도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의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당도 이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요. 그 민주당 당무위가 비대위에 절충안 당원 8조 절충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오늘 결정을 했는데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거셉니다. 개정을 반대한 의원들은 문자 폭탄도 이제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당원 80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많은 당원분들이 그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제 의견은 사실은 그 조항을 지금 이 시점에 바꾸는 건 민주당에게 더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조항을 그대로 두더라도 사실은 사무총장이 당직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윤리위에 해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소가 되는 즉시, 그러니까 부패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는 즉시 모든 당원권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당원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아주 정치적인 이유로 기소가 될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심지어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의원이 대표가 되어서 있는 일이라고 하면 네. 사무총장이 충분히 잘 판단할 수 있는 일이어서 이것을 지금 다룰 일은 아니라고 봤는데 저는 비대위가 조금 공격을 당하긴 하더라도 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수정안을 봤는데 이제 이것을 기소가 되었을 경우에 이제 당무를 정지하고 이제 윤리위로 넘겨서 처결을 하는 것에서 이제 당무위원회로 넘기는 것으로 네. 이제 수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당무위원회가 이제 당 대표가 주관을 하는 이제 회의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 대표 이제 아직 대표가 안 되셨지만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이재명 이제 후보가 어떤 기소를 당해서 겪을 리스크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걸 하고 있다고 보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참가하는 회의에서 이것을 결정을 내리도록 수정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전대 최대 승부처 바로 호남 경선인데요. 바로 내일입니다. 근데 지금 압도적인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 이게 즉위식이 될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추격의 발판이 될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먼저 권지웅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즉위식이라고 하기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제가 호남에 이어서 수도권도 있고 네. 그리고 권리당원 투표뿐만 아니라 대의원 투표도 있고 여론조사도 아직 한 차례 네.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여하튼 선거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뛰는 사람에게 어려운 건 어떤 거냐면 결과가 보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선거가 아닌 시기에는 나올 수 없었던 담론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서 저는 이렇게 뭐 이미 끝났다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근데 아무래도 어쨌든 기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네. 표현도 쓰시는 거겠죠. 조금 더 네.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호남 부치기인가요? 호남 대첩인가요? 어떻게 되세요? 호남 대첩이죠. 호남 대첩이에요? 네. 네. 네,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앞서 들어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네. 큰 이변은 없을 거라고 아까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뭐 하셨던 지금 건가요? 거의 뭐 대표라고?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나름대로 지켜보고는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한 것은 뭐 그대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변이 있으면 조금 더 네. 흥행이 되고 하겠다 싶었는데 전혀 뭐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열심히 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힘이 빠진 일이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마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대통령실 개편 그리고 여당 내 논쟁 중인 청년 정치 그리고 민주당 당원 80조 논쟁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밤사이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중부지방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그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잦아들겠고요. 일요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